8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치러진 국민의힘 6차 전당대회 결과 8월 26일 실시될 당대표 결선투표 후보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비상계엄 선포를 잘못된 판단으로 평가했지만 윤석열 탄핵 또한 반대 입장을 보인 이른바 반탄 후보들입니다. 8월 26일 선출될 국민의힘 당대표가 가지게 될 위상은 작지 않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는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를 장악한 집권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며 제1야당 대표로 이 선거를 진두지휘할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무능함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집권한 지 2달여 만에 지지율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결집되지 못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이재명 반대 진영에 퍼져 있기 때문이며 이 같은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결집시킬 책임이 제1야당 대표에게 지워진 것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결집시키지 않고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거대 여당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영국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에 의해 정립된 보수주의는 단순히 기존 체제를 고수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체제의 근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다소 역설적인 주장이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의미, 탄핵당한 대통령의 명예회복 같은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들은 변화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의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이재명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면 지금 필요한 변화는 극단성 추구가 아닌 보편성 회복이어야 합니다. 실패한 방식을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반복되는 실패뿐이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이 보편적일 때 다양한 정권 반대 목소리들을 온전히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P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또 한 주가 이렇게 또 지나갔습니다. 네. 호덥지근합니다. 오늘은 또. 네, 그러네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그 녹음했을 때가 8월 14일이었죠? 네, 8월 목요일이었습니다. 네, 광복절 전날, 이제 전야제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그래서 녹음에 담지 못했죠. 광복절 행사에 관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광복절도 지나가고 그렇게 됐는데, 그 광복절 전야 행사, 그 다음에 광복절 당일날에 이제 그 80주년 광복절 행사하고 그날 저녁에 그 이제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또 했죠. 네. 전야제면 10억 정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병신 같았거든. 내가 보기에. 전야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했던 본행사라고 할 수 있죠. 국민 임명식. 둘 다 자리도 다 못 채웠어요. 초대장을 엄청 뿌렸다고 하는데 이 지지자들이 일단 이 사람들 뭐냐. 개딸들. 근데 또 우표들은 또 열심히 샀나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표는 매진됐다는 거 보니까. 우표는 또 어디 저 공무원들만 족쳐도 그거 사잖아. 아니 근데 걔네들도 그게 우표 전지 한 장에 3만 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념품으로 사만하겠지. 네. 지지자라면. 광복절에는 그냥 시원하게 놀고. 야, 근데 그거는 아니지. 우리가 문파 시절에 어땠나 생각해보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못 가가지고 안달이고, 간 사람들 적폐라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 우리 그때 2018년에 3.1절에 광화문에 갔었잖아요. 그 무릎 담요 주고 했던 게 3.1절이었나? 그게? 네네. 네. 그때도 초대장 받은 사람 적폐라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무슨 석이었더라? 하여튼 왜 A석, B석 그 자리가 있었잖아요. 제일 가까운 데가 A석이었고. 네네. 내가 C인가 D 이 정도였는데. 그때 가셨구나. 네, 저 갔었거든요. 와, 명하게 초대장 받았네, 또. 예. 그래서, 꽤 뒤편이었죠. 네, 그래서 A석이 적폐. 맞다. A석이 적폐라 그랬구나. 막 미어 터지고. A구역. 미어 터지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제일 가까웠고, 무대가 바로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네. 이 양반들 뭐냐고 지금 취임하고 지금 첫 행사인데, 그래. 첫 대규모 공식 공개 행사 아닙니까?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SNS에 적긴 했습니다만은, 얼마 이제 불과 한 몇 주 전에, 인천에서 김호준 행사 했잖아. 인스파이어 아레나. 네. 거기 미어 터졌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그 정도 인원이면은 넘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고, 심지어 버스까지 접근성이 안 좋아서 버스까지 대절해서
그렇죠. 거기를 꽉 채웠단 말이야. 네네. 근데 이재명이 메인 행사는 자리조차 채우지 못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 이제 이건 털밑잼이다. 김어준 밑에 이재명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예. 근데 이제 개딸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김어준한테 개기면 안 됩니다. 좆되는 겁니다. 쪽수가 상대가 안 돼요. 그냥 시원하게 한번 들이받고. 지금 이제 들이받는 조짐들이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정청래가 당대표 된 이후로 이게 이른바 이제 당정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새는 이제 대통령실이라고 해가지고 네. 당정대라고 언론에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다시 저기 청와대로 돌아가지 않나 근데? 뭐 언젠간 돌아가긴 하는데 아직 용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 지금 계획하에 뭐 지금 뭐 한 280억인가 써가지고 돌아가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시 당정청으로 바뀌려나? 네, 당정청으로 다시 바뀌어야 되겠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이라서 이제 당정청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새 계속 대통령실로 대통령실이라는 하니까 표현을 쓰니까 네. 계속 당정대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아무튼 당정대든 당정청이든 이 관계가 보면은 좀 이제 좀 서로 좀 견제하는 거 아니냐 알게 모르게 네네.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주식 관련해 가지고 예. 뭐 저기 뭐야 과세 범위를 뭐 50억으로 할 거냐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좀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있거든. 당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그 반대론이 심하니까 네네. 심하고 그걸로 바로 지지율 한 주 떨어지는 거 딱 보고 나니까 제거하겠다. 그렇게 입장이 나왔었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10억 해야 된다. 막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요런저런 좀 모멘텀마다 이제 좀 얘네들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그런 느낌 받고 최근에 이제 정청래가 경주 가가지고 이상한 사진 하나 찍었거든요. 보셨어요 혹시? 금관 예. 배경으로 찍은 사진. 그걸 자기 SNS에 올렸다고. 올렸다가 내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뭐 저기 그 박물관 안내원이 네네. 그렇게 사진 찍으면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한번 찍어봤는데 뭐 안내원 탓을 해. 웃기고 있네. 올리는 건 네 손가락인데.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올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암시를 어느 정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사실은 정청래는 결국은 조국이랑 둘이 그거 할 거라고 보거든요. 조국이랑 교통정리 할 거라고 보거든요. 김어준이 교통정리 시킬 거라고 보거든. 그렇겠죠. 네네. 그 큰 바운더리로 보면 조국이랑 정청래는 당이 다르지만은 같은 격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는. 네네. 거기가 정청래도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친문 쪽에 가까운 인사가 됐단 말이야. 걔가 인천에 갔기 때문에 무엇보다 김어준의 지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청래는 김어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김어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친문이라고 보면은 정청래도 친문으로 돌아와 있는 거지. 문재인을 지지해서 친문이 아니라 김어준을 지지해서 김어준을 따르기 때문에 친문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이밍이 좀 더러워졌죠. 네. 뭐 지금이야 이제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됐지만. 네. 뭐 그렇게 친문이 되냐. 친털이야? 근데 뭐 이제 다 몰려가 있으니까 네. 그때 뭐 문 전 대통령도 가고 김경수도 그렇죠. 가고 그냥 싹 다 갔으니까. 네. 싹 다 가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님이라 불러 그랬으니까. 끝난 네네. 거잖아 그걸로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조국이랑 그럼 누가 대통령 후보 할 거냐 그러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울 수는 없잖아. 그렇죠. 때가 되면 결국은 그래서 김어준이 교통정리를 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안철수랑 문재인이랑 단일을 할 때 교통정리 하려고 했던 것처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김어준이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킹메이커로서 이제 자신의 어떤 손 아래, 그렇죠. 손바닥 위에서 네. 정권 연장을 한번 해보는 거 처음 아닙니까? 거의 나라를 자기 뜻대로 주무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동안에 걔가 해온 그 행보들을 따져보면 사실 윤석열도 자기 영향 아래에 두려고 했었고, 어느 정도.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김어준이 과연 온전히 우리 편이냐, 그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윤석열에 관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전까지 김어준의 입장이 어땠는지, 특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윤석열에 대한 김어준의 입장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부끄러운 광복절 전야 대통령 임명식 제가 오늘 소제목을 하나 붙여봤는데
광복절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흘러왔네 결국.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국민 임명식 때 네. 이제 많이 SNS를 통해서 돌아가는데 그 행사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했죠. 네, 뭐였죠. 뭐- 많은 분들은 뭐 중국 냄새 난다. 그 뭐 서커스단 같은 거 데려와가지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저는 그 뭐야 응원단 같은 응원단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분의 그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도 있고 포니테일 머리 딱 그게 되게 80년대 네. 아니면은 70년대 일본 아니면 80년대 한국 근데 이제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 느낌이 중국 느낌인 것도 맞고 뭐 북한 느낌인 것도 맞아요 사실. 걔네들이 사실은 그런 데서 한 20년 30년 뒤처지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 유행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게 그 뭐 전체주의나 독재 시스템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21세기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행사에서 보여줬다는, 국가 행사에서 보여줬다는 게 저도 참, 야, 이거 굉장히 후지다. 저는 그래서 그 작품이 과연 탁현민의 작품이 맞을까? 그게 이제 그 전달 전야제는 탁현민 행사고 탁현민 주관이고, 그 임명식. 국민 임명식은 탁현민 주관이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이게 그렇게까지 사람이 흑화될 리가 없거든. 근데 어느 쪽이 행사 둘 다 구렸어요. 근데 탁현민 행사라고 괜찮았던 것도 아니야. 저는 이제 그 SNS에서 어느 분이 이제 지적을 해주셨던데 저도 되게 골 때렸던 게 그 이제 국민 행사하면서 그 이제 뭐 국민 대표 그래가지고 네네네. 4명인가 이렇게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게 있거든. 대담을 나누는 그 코너가 있었는데. 네. 이게 그 남자 대표로는 이제 그러니까 20, 30대 남자들 한 2명, 뭐 한 명은 소방관인가 있고 한 명은 뭐였더라. 아무튼 그렇게 나오고 여성 대표로는 한 분만 있었는데 이분이 뭐였냐면 5쌍둥이 출산한 네, 주부분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랑 같이 나왔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은 좀 세대나 직군 대표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좀 세대는 좀 그 남자가 숫자도 훨씬 많았던 데다가 가지는 상징성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여자는 아이 많이 낳았다고 또 거기 가서 말하라고 시킨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성분 한 분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출산을 네. 다산을 하신 분. 네. 뭐 이제 그분한테 그분이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근데 이제 여성 대표라고 굳이 한 명만 올렸는데 그분을 올렸다는 게 굉장히 좀 이 정부가 생각이 있냐.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네네. 뭐 그런 좀 느낌이 들죠. 이게 대체 뭐냐 싶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국민 임명식은 광복절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이제 광복절의 의미를 많이 묻어가려고 했다. 왜냐면은 국민 그 임명장을 수여하는 국민 대표를 80인을 선정을 했어요. 광복 80주년에 맞춰가지고. 네.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뭐 상징되는 사람 한 명씩 그렇게 끌어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도 골 때렸다. 뭐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뭐 5.18 단체에서는 또 뭐 자기들이 보기에 이제 탐탁지 않은 사람 5.18 대표로 올렸다고 또 뭐 거기서 난리 하던데 아마 알아서들 하시고. 네, 그것도 알아서 하셔야 될 문제죠. 광복절 관심 없다. 근데 이제 그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상한 좀 중국색 난다 사람들이 많이 평가했던 네. 그런 이상한 서커스 같은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행사가 굉장히 후졌어요. 문화적으로 보기에. 네. 독재나 전체주의 냄새도 났었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전두환 냄새 나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민주정부. 네. 민주정부라는 민주정부 4개 아니야. 네. 저는 이제 윤석열 정권 때 그 열병식 하는 거 국군이 날 때. 네네. 그거 굉장히 싫었거든요, 사실. 그쵸. 열병식은 이제 한 번씩 정말 의미 있는 그 명분이 설 때 하는 게 열병식이지 매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쫄아서 짖는 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 최근에 알래스카에서 트럼프랑 푸틴이랑 회담했잖아요. 근데 네. 그때 트럼프가 뭐 B2랑 막 F-22 띄우고 막 그랬잖아. 그 둘이 만나는 자리에. 네네. 그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미국이 위력과시한다. 근데 그거 존나 병신 같은 짓입니다, 사실. 그거 안 띄우면 미국이 그렇다는 거 푸틴이 몰라요. 아니잖아. 그쵸. 괜히 그러는 거라고. 괜히 그러는 거고, 그거 진짜 쫄아서 짖는 개 같은 그런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정은이면 좀 쫄지.
뭐 몰라. 김정은이면 좀 쫄 수 있지. 그래서 트럼프 정말 유치하다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네. 애초에 그리고 B2나 그런 B2 그 스텔스 폭격기 있잖아요. 네. 걔 쏘려는 못 들어 러시아는 못 들어가요. 걔가 아무리 스텔스를 가도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방공망이 제일 빡센 나라입니다. 그 B2 띄워봤자 다 격추당해. 그리고 그냥 미사일 쏘면 되는데 뭔 B2를 띄워.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열병식 같은 거 굉장히 저는 좀 유치하게 보는 입장인데 뭐 전승 기념일 같을 때 그럴 때는 한 번씩 해볼만 하죠. 좀 그런 식의 의미가 있을 때는 한 번씩 해볼만 한데 아니면 차라리 광복절 때 올해 지금 광복 80주년이었잖아. 저는 이럴 때는 한 번씩 열병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씩 가끔씩 좀 빅이벤트 그러니까 충분한 명분에서는 빅이벤트일 때는 할만하다 싶은데 그런 이제 열병식 같은 게 굉장히 촌스러웠다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정권 때 열병식을 하는 걸 보고 그런데 이번에 이 광복 80주년 행사를 보고 나니까 차라리 윤석열 정권이 나았다. 이 문화적으로 너무 막 몇십 년 갑자기 후퇴해버린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이 정권에서 지금 이제 K컬처의 숟가락 얹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8월 18일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K-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K컬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이다. 지금 이제 그 캐대헌 K-팝 데모노투스가 이제 굉장히 크게 메가 히트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캐대헌 언급을 하면서 뭐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람객이 몰려들고 뮤지엄 굿즈도 열을 매진되고 있다. K문화관광을 위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 이거는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을 잘 몰라서 하는 개소리예요. 여기 원래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굉장히 사람들 붐비는 곳입니다. 저도 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제 주변에 그 국립중앙박물관 자주 가시고 거기서 그 파는 상품들도 굿즈 사모으시는 분들 있어요. 예. 이 국립중앙박물관이 굿즈를 굉장히 잘 찍어내는 거 정말 사고 싶게.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오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매니아 분들도 있는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동안에도 운영을 잘해왔는데 딱히 캐대헌 때문에 사람이 더 몰렸다고 볼 건 없어 보이거든. 그래서 지금 휴가철이고 하니까 어차피 몰리는 건데 굳이 이걸 또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려 들고 있고 그래서 뭐 관계부처는 지원한테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에 입각해 K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전략 수립과 지원, K-팝 등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을 포함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이제 뭐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아리랑 TV에서 이제 K-팝 더 넥스트 챕터라는 프로그램을 방송을 했는데, 이날 여기에 이재명이 출연을 했어요. 네네. 뭐 다른 이제 이 패널들 보면은 그 캐대헌 감독. 내기강이라고 합니다. 이분도 나오셨고, 뭐 캐대헌 OST에 참석했던 트와이스의 지효, 정연, 요 양반들도 OST에 참석을 한 모양이네. 네네. 그리고 또 뭐 음악 PD 겸 DJ RT 평론가 김영대 같은 분들이 참석을 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또 뭐 이제 저희 국무회의 했던 얘기 그런 얘기를 주르르 늘어놓고 있는데 굳이 이제 뭐 따로 짚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원한테 간섭하지 않는다 이 소리를 했잖아요, 이재명이. 네.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통치자가 사심이 없어야 돼.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벌써부터 이 숟가락 얹기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사심이 있는 거고, 지원한테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렇게 뭐, 엄포를 흘리고 할 소리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뭐, 숟가락 얹어대는 거 보면 이 권력자가 사심이 충만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한테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랑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고. 이미 너무 많이 끼어들잖아. 네. 그러니까 뭐 글로벌 확산 전략 수립을 왜 니네가 또 해 굳이. 그러니까 그냥 지원이나 잘 하지. 지원도 사실 뭐 저는 K-팝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줄 건 별로 없다고 봐요. 하려면은 거기 돈 많이 들어가. 돈이 그렇게까지 부족하지는 않아. 외국 자본들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여기는. 이 캐대헌만 봐도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작품 자체는. 그렇죠. 소니 픽처스인가? 네, 소니 픽처스 거예요. 예. 미국이랑 일본에서 돈 벌어가는 거라고. 물론 이제 여기 참여한 아티스트들은 우리나라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또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먹는 게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치면 작품 자체는 소니 픽처스 거다. 우리나라 것도 아니다. 네. 거기서 담아내는 게 이제 우리나라 색채를 담아낸 거지. 캐대헌 얘기 잠깐 해보자면 이게 지금 굉장히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건 맞습니다. 특히 이제 OST 쪽에서. 네.
지금 이제 OST 이제 골든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지금 제일 크게 흥행한 게 골든이라는 노래잖아요. 네네네. 요거 한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애니메이션 OST에서 역대 1위라고 봐도 돼요. 그 흥행 정도가. 야, 그러면은 예전에 그 디즈니 쪽 OST들을 다 뛰어넘은 거네요. 기존의 애니메이션 그 OST 중에 역대 1위가 그 레리코였거든. 근데 레리코를 뛰어넘어서 기록 상황이 엄청난 거예요. 대단하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OST 음반 통으로 놓고 봐도 이제 과거에 지금 그러니까 그 빌보드 차트에 10위권 안에 4곡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OST에서. 지금 3곡인가 올라가 있고. 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 통틀어도 몇 개 없는 사례라고 해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건 맞다. 뭐 미국 전반적으로도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주마다 성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좀 개방적인 주가 있고 보수적인 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K컬처가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지만은 이게 그래서 뭐 미국 시골에 가도 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특히 뭐 대도시들 위주로는 굉장히 이제 개방적인 대도시들 위주로는 굉장히 크게 많이 사람들한테 전파돼 가지고 기존의 어떤 K-팝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런 사람들도 그 넷플릭스 틀어가지고 이제 애들 보여주려고 보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건 맞지만은 여기에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숟가락 얹을 거는 1도 없어요. 1도 없는 데다가 그 이제 뭐 다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권력이 어떤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어떤 지금 이런 식으로 숟가락 얹기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촌스럽고 위험한 짓이다. 네네. 이제 그런 케이스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볼 만한 게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이제 문화대혁명을 하면 또 한번 완전 개판 쳤잖아. 아니면 다 갈아엎고 다 없애버렸잖아. 문화대혁명으로. 아, 뭐 그 기원전에 그 진시황 때 분서경위에 그렇죠. 비견되는 그렇게 그 문화의 싹을 스스로 두 번 그 역사를 놓고 보면은 적어도 빅이벤트로 거의 뭐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건 2번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대중문화가 굉장히 수준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특히 이제 그 냉전 종식되고 나가지고 그때 들어왔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 뭐 칸에서 상 받은 작품이 한두 개도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생각난 거 제일 유명한 거 태양별이 같은 영화들 그런 영화들 네네. 굉장히 수준이 높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갈아엎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특히 영화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수준이 높았어요. 근데 이 수준이 한 2010년대 초중반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 개쓰레기가 돼 있거든요. 완전 거의 인류의 폐기물이야. 전염병 수준에 건드리면 안 되는 수준으로 쓰레기가 돼버렸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시진핑이 개입을 해서 그래요. 2010년대 이후부터 국가 정책으로 프로파간다로 육성을 하면서 이 영화판 음악판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질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중국은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내수가 10억 명이라는 인구가 있으니까 웬만한 건 내수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버리면 굉장히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좋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마이너한 장르를 하면은 막 그 뭐 장르 매니아 10,000명 모으기도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지만 중국은 달라요. 그렇죠. 마이너한 장르 해도 한 100만 명 모으는 거 일도 아니거든. 인구가 10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국 진출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뭐 시청률 몇 프로만 나와도 그렇죠. 1~2%만 나와도 돈을 장난하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다양성 확보하기도 굉장히 좋았고 사실은. 그리고 10억 명 인구가 10억 명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 얼마나 재능 있는 사람이 많겠냐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 융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갖춰온데도 불구하고 통치자가 시진핑이고 추진하는 정책이 저 모양이니까 나라가 병신이 되고 문화도 병신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저는 또 이 K컬처조차 중국 꼬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벌써부터 하게 됩니다. 저는 또 이 정권의 차원도 있지만 네네. 특히 요즘 이제 트렌드가 이제 거의 이명박 때 시작된 느낌이 있지만 이 진영 지지자들, 그렇죠. 네, 지지자들이 네네. 사실 연예인들을 공격하는 일이 흔하잖아요. 이번 대선 때만 해도 그렇죠. 그 한 분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 걸그룹에. 네. 그렇게 어떤 예술계를 공격하는 사례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쵸. 누가 뭐 방송국 게시판 몰려가가지고 네. 뭐 하차시켜라 막 항익을 도배하고 네.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이러면은 무슨 문화 융성이 되겠냐 말이죠. 그렇죠. 예. 호위병짓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맞습니다. 네. 네네. 연예계에 있어서는 정말 심하고 이제 연예인들도 막 두 패로 막 나는 유튜브 같은 데서는 가끔 이렇게 뭐 누구야 그 최 누구 그 코미디언 걔랑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 수다맨 강동범. 했던 네. 그 컨텐츠로 이렇게 한번 붙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냥. 네. 거기는 이제 좀 마이너. 거기는 이제 뭐 이제 예. 그냥 컨텐츠화 돼서 이제 약간 돈 벌고 그렇죠. 그러는데 일단 둘이 사이는 안 좋아. 원래 이제 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화계 쪽으로 보면 좀 우파 쪽이 약했어요. 약하게는. 네네네. 왜냐면 실력이 없어가지고 딴 거보다. 그런데 이제 잠깐 이명박 때 네. 정말 많이 끌어모았지. 끌어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나오는 그 결과물들을 놓고 보면은 좀 촌스러운 것들이 오래 못 많았단 갔죠. 말이죠. 오래 네. 못 갔지. 박근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근데 그때 참 이명박이 그 뭐 연예계에 그러니까 네네. 대선 그 유세하면서 연예인들 많이 올리고 그렇죠. 많이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명박이 대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대학생들 조직을 많이 만들었어. 그때에서 학생회들이 그렇습니다. 예. 예, 한나라당 지지 그룹들이 좀 생겼었어 그때. 어용 학생이다 그러고 그랬었죠. 네. 예.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우파 쪽이 전반적으로 보면 좀 실력이 약해요. 실력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다 날아갔죠. 네. 지금은 뭐 없지. 그래서 좌파가 많이 장악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근데 연예인들 실제로 이제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 양반들이 하나같이 다 좌파인 건 또 아니고. 네네. 좀 주류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묻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별 색깔 없는 분들도 괜히 정맞는 일들이 막 생긴단 그렇죠. 말이야. 정말 일들이 많죠. 이제 옷 색깔 잘못 골랐다가 그냥 그러니까 굳이 이제 지금 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케이크를 줬다고 숟가락 올리고 싶으면은 그 걸그룹분, 그러니까 개딸들한테 그 걸그룹분 까지 마라 그 소리부터 하라고. 그렇죠. 네. 그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부터 조성해주고 그런 거는 정말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참 괜히 이제 또 뭐 찝쩍대는 거 보니까 걱정이 앞선다. 더 후지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K-팝 뒤에는 뭐 K-푸드 예.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이게 음식 쪽은 왠지 그 예전에 또 이명박 생각나죠. 예, 생각나고 예. 그거를 또 답습하면 네. 그분이 또 출동해야 할 자리가 열리는 거거든. 누구 백종원? 아니 여사님 밥 짓는 분. 밥 짓는 분. 그건 뭐 음식 뭐 하나? 아이 뭐 포장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때 그 책은 뭐 자기가 잘해서 뭐 했나? 그래서 미리 공간을 이렇게 열어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좀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다. 자, 이어서 이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이 양반 지금 많이 부각이 못 되고 있는데. 예, 맞아요. 교육부총리 후보가 이제 뭐 특히 표절 문제 같은 걸로 논문 표절 문제 같은 걸로 세게 정을 맞고 이제 사퇴를 하고 이제 후임이 들어왔단 말이죠. 후임 교육부총리 후보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 양반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 교육계 쪽이 왜 그들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최교진 후보. 이 양반은 이제 전교조 출신으로 그 세종시 교육감을 했던 양반인데. 최근에 여기서도 지금 논문 표절이 불거졌어요. 근데 이게 블로그 글을 그대로 복붙을 했어. 무성의하다 되게. 네. 뭐 토시안 안 틀리고 그냥 그대로 복붙을 네.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 어디였지? 문화일보인가 아무튼 어디서 적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논문 그 요즘 프로그램 돌려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네네. 논문 프로그램 돌려봤더니 바로 잡힌 거야. 하니까 그 후보자 측에서는 기사 인용하면서 표시를 소홀히 했던 거다. 출처 표시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논문 표절 얘기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죠. 아니, 출처 표시 안 하면 그게 그냥 표절 아닙니까? 이건 변명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아예 옮겨올 때도 이런 식으로 옮겨오는 걸 원래 못하게 해요. 뭐 출처를 표시를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직접 인용이라는 건 정말 최소화해야 되고 직접 인용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직접 인용 표시 이제 쌍따옴 네. 겹다운표를 네네. 써서 이제 하는데 네. 보통은 이제 뭐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내용을 줄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문장이 자연스럽게 바뀌거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퍼왔다라고 인용 표시를 하는 건데. 여기 그냥 복붙했어요. 이건 그냥 우리 지금 현 대통령이 네. 예전에 그렇게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근데 이때 많았겠지. 시기도 비슷하네. 2006년 그러니까 이제 논문이면. 지금 이 옹호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2006년 12월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때만 해도 이런 거 그렇게 안 엄격했다 뭐 그렇게 변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맞기는 맞아요. 뭐 그때 트렌드가 게다가 뭐 아마 그냥 국내 저널 뭐 이런 데서 그냥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복 게재도 많았고. 그러면 사실 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일단 좀 부끄러워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학계가 얼마나 지금 쓰레기같이 굴러갔냐는 걸 지금 자기들 입으로 실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논문 표절 나오는데 지금 대단한 변명이랍시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이 집안이 좀 골 때려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 자식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1일 날 이제 뉴델리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이 최계준 후보 딸이 이제 체제 전환 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을 지냈다고 합니다. 아, 네네네. 그 지금은 이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로 근무 중인데 이 체제 전환 운동 정치대회가 뭐냐면은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해 사회 생태적 재생산의 중심을 두는 대안 체제를 건설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해체하자 이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반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해체하면 남는 건 뭐 공산주의밖에 없겠지. 그리고 이제 이 양반 또 이제 그 사위도 보면은 2005년도에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하고 뭐 그 뒤에는 뭐 평화 네트워크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반미 단체예요. 아,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근데 자식 일이니까 뭐 자식이 이렇게 나간 거 가지고 태클 걸 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딸이라 사위에 대해서 이제 이 최계준 후보자가 어떻게 그동안에 입장을 보였느냐 이걸 보면은 그냥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2015년도에 그 세월호 농성장에 이제 이 딸이 거기 농성장에 있는 사진을 이제 그 SNS에 올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나 아빠가 자기 삶을 제대로 살기도 벅차 돌봐주지 못하는데도 스스로 부모와 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줘서 고마울 뿐이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다. 네, 같은 생각이다. 뭐 그런 의미로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지인들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모두 자녀를 통해 자신의 교육적 신념을 지킨 결과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공감이 되네요. 그런 것 같은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면은 비판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반체제 인사예요. 이거는. 그렇죠. 교육부 장관 되겠다는 사람이 반체제 인사인 거야.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곤란하죠. 네. 그리고 또 뭐 전과 3범인데 두 개는 뭐 시위하다 생긴 전과 같은데 집시법이랑 뭐 있지? 아무튼 하나 도로교통법인데 하나 그랬는데 하나가 또 음주예요. 벌금이 200만 원이나 되네요. 네, 2003년에 작지 않네. 네, 시기 맞은 거죠. 거의 대통령급이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거에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뭐 남한 무장을 긴축을 했는데 북한이 핵무장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 어떤 군사적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네네. 남한이 스스로 무기를 내려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일찌감치부터 그 천안함 음모론자예요 이 양반이. 이스라엘 그 잠수함 충동설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 신봉하는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참. 뭐 딴 것 따라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했다. 네네. 음주운전했다. 이거 두 개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참 좀 제대로 된 사람 고르기가 그렇게 뽑아올리기가 그렇게 힘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게 그 어느 교실 사진인데 김어준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은 것도 그래서 칠판에 이제 그 스크린 내려가지고 김어준 그 뉴스공장인가 그걸 학생들한테 보게 시킨다고? 예, 그걸 사진이 찍혀가지고 좀 SNS에 돌았었어요. 이런 분위기. 합성 아니야? 합성
글쎄 합성이려나? 합성이길 바란다. 합성이 예 저도 네. 바라긴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좀 나을 것 같은데. 참 깝깝합니다. 네네. 이런 거 보면은 이 교육부 장관 이 양반도 낙마해야 될 것 같아요. 자진 사퇴를 하시든지 논문 표절이면 게임 끝난 거지 딴 것보다. 이거 뭐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와서 뭐 그때 좋았다 얘기하기는 못하지만은 네네. 그래도 그 시절까지도 이 장관 후보자들이 이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랬죠. 네. 너무 심합니다. 차라리 논문을 안 쓴 사람을 골라. 대학원 안 나온 사람. 뭐 쓸데없이 대학원 뭐 나와가지고. 그렇지 뭐 대학만 나올 때. 그거 그냥 자기 그 이력서 한 줄 하려가지고 날림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도 상당할 거라고요. 대부분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 뭐 학계에 정말 머물면서 연구 활동하는 사람 아닌다 하면은 대부분 학위도 장식이지 뭐 이력서 한 줄 쓰기 위한 거지 뭐. 아니 지금 대통령 그 석사 학위 논문이 뭐였는데 그러니까 지방 부패 그거였잖아. 그것도 거의 90% 표절에 가까운. 그러게 말입니다. 결론을 표절을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참. 참 뭐 그래서 이어서 또 마지막으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이제 오늘 출국했습니다. 아, 네네네네. 일본으로 이제 갔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하루 머무르고 내일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랑 이제 뭐 정부 내각 인사들이 아니 근데 김혜경 씨 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정식 초청도 아니잖아. 회담이라고 하죠. 실무회담, 실무 순방이잖아. 네, 국빈 방문 이런 거 아니고. 네. 김혜경 씨 왜 따라가? 이해가 안 돼. 그 면세점 한번 가야지. 아니 뭐 혼자 보내면 뻘짓한다고 그 감시하러 따라가나? 명품샷도 좀 가야 되고. 아니 저 혼자 보내면 뭐 김현지 같은 애들 따라가니까 불안하다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아무튼 뭐 그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불안합니다.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크게 좀 결례를 범한 게 지금 일본 넘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 좀 미국 갔어요. 네, 급하게 네, 그렇죠. 미국 갔어요. 네. 뭐 외교부 장관은 또 어디 실무장관 하나 더 갑자기 급하게 미국 산자부 장관이던가. 네. 넘어갔던데 이게 지금 미국이랑 회담 내용이 또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돌발 사태가 났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성 보도도 나온 상황인데 뭐 중국 반중. 예, 반중 선언해라 뭐 그런 소리까지 했다고 뭐 그런 추측성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건 추측일 뿐이니까 그리고 그 정도까지 가겠나 싶기도 하고 사실. 왜냐하면은 저도 거기까지는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네.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못합니다.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못해. 예. 왜냐하면 다른 것도 히트류 때문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정말 단계해버리면 미국이 중국이랑 전쟁을 못해요. 전쟁을 하고 싶어도. 반도체가 있어야 전쟁을 하는데 반도체가 중국에서 원료를 사오는데. 관세를 올리고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네. 그런 거는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다른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반중을 본인들도 못하는 거를 동맹국한테 요구를 한다? 이거는 좀 반중 선언하라 그런 식으로 네. 얘기할 수는 없죠. 네. 뭐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장 비롯해가지고 사절단 또 중국으로 보냈잖아. 예, 특사를 파견했다고 하죠. 9월달에 전승절. 전승절 또 행사 참석한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있을 수 네. 있죠. 예. 아무튼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지금 실무적으로 좀 삐걱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장관이 넘어온 것 같다. 뭐 그 정도까지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좀 불안합니다. 네, 25일로 회견이 잡혔다고 하는데 뭐 지금 확인된 바로는 블레어하우스에서 머무르지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공식 일정이 아니면은 블레어하우스를 안 내준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제대로 한국 정부로서의 어떤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프로세스가 좀 그런 거 보더라고.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도 2번을 방문을 했는데 네네. 처음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는 이제 블레어하우스에서 머물렀었고 네네. 두 번째 실무회담으로 했을 때 그 다른 어떤 호텔에서 묵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언론사에서 정리를 했는데 네.
역대 대통령들이 어떻게 미국을 방문해서 뭐 블레어하우스에 묵었는지 이런 네. 걸. 근데 딱 공통점은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경우는 국빈 방문이 아닐 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빈 방문 아니고 그냥 실무회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뭐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예. 좀 더 관망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국제 정세가 또 굉장히 또 다시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우리나라는 다시 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저께였나 지금 저기 러시아가 폴란드 공습했거든요. 드론으로. 네. 우크라이나 아니고 폴란드.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지금 굉장히 지금 트럼프 지금 머리 아플 거예요. 골치 아플 거예요. 지금 푸틴이 제어가 안 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네.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에 우리 지금 저기 전차랑 그렇죠. 자주파랑 엄청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러시아랑 전쟁하게 생겼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러시아랑 관계를 뭐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기 힘들어요. 폴란드 안 그래도 무기적인 입장인데 윤석열 때 굉장히 껄끄러워졌는데. 네. 예. 더 껄끄러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좀 골치 아프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그 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상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시켜 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 공의 찰, 옥수수까지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카카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카카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소금빵,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초에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그로꾼. 네. 아, 정말 어그로 장인이야. 그러니까 오로장인이 드디어 이제 족쇄를 풀고 해방된 예. 얼리시드 어그로꾼. 맞아요. 언니시드. 네. 조국이 이제 8.15 특별 사면 복권이 됐죠. 네. 이날 이제 뭐 사면 복권된 인사들이 참 그 라인업이 화려했는데 뭐 최강욱도 있고 뭐 윤미향도 있고. 그렇죠. 윤미향도 이제 나와가지고 또 어그로 엄청 끌고 그랬는데 그래봤자 조국한테는 안 돼. 자, 이 양반이 이제 8.15 사면 복권이 되고 사면 복권 후에 첫 SNS 글을 8월 18일 자정에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 가족 직사라는 제목이고 뭐 본문 글은 따로 없이 그 짤막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된장찌개 영상이에요. 된장찌개로 보이는 어떤 찌개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게 요새 된장죽이라고 하죠. 네네. 이제 된장찌개에다가 이제 밥 말아가지고 네. 이렇게 좀 뻑뻑하게 그래가지고 이걸 술안주로도 드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거 옛날에 시골 음식이고 좀 원래 없이 살 때 먹던 음식이었거든. 근데 이게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또 이제 뭐 이런 식의 음식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영상이 올라오고 나니까 지금 제가 이제 캡처했던 거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 있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이제 이게 대체 어디서 찍은 거냐 이제 찾기 위해서 주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네네. 조국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디서 찍은 거냐 찾기 위해서 보니까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요 보면 냅킨이거든. 빨간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아, 예. 요 이제 냅킨의 어떤 단편만 가지고 이제 찾아낸 거야. 이제 서초에 있는 그 삼성 미슐랭 식당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서초 중에서도 이제 설해마을 쪽이라고 하죠. 네. 여기가 좀
비싼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삼성 미슐랭 식당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 이제 이 그 조민 씨가 이제 그 자기 유튜브에서인가 여기 간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슐랭 식당 간데 뭐 어떻더라 뭐 거기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닌가? 예, 여기 아니고 모수라고 하는 네. 거기 그 이제 셰프가 네. 최근에 이제 흑백 요리사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던 안성재 셰프가 다른 데구나. 네, 운영하는 거기도 지금은 아닌데 왜냐하면 한번 문을 닫았기 때문에 별 떨어졌어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CJ 투자를 받아가지고 한국 모수를 열었는데 거기가 이제 미슐랭 3스타였었죠. 이 집이 그 집이 아닌가? 이 집은 그 집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뭐 설해마을의 그 서초에 있는 굉장히 이제 비싼 한우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된장찌개가 아니고 이제 된장죽이었다. 뭐 이제 그렇게 판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야, 이거 한우 먹으러 가가지고 괜히 그 서민 코스프레 하려고 된장찌개처럼 보이는 이 영상 올린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셨어요. 야, 고기 먹는다고 뭐라 그러냐 누가. 너 돈 많은 거 다, 너 부자인 거 다 아는데. 네네. 왜 굳이 아닌 척하냐. 이 된장찌개 사진 올리면서 소탈한 척하고 서민인 척하냐 이렇게 이제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제 이날 밤에 이 영상을 올렸고 아침에 불이 나게 뉴스 공장에 나왔습니다. 김어준이 바로 그냥 네. 빨래질 해주는구나. 네. 나와가지고 한다는 세탁질. 소리가 뭐 고기를 좀 먹고 싶었다. 뭐 그 안에서 고기 먹기 쉽지 않고 삶은 달걀도 못 먹는다. 상할까봐. 이 구라입니다. 이 수감자들이 가장 많이 먹는 단백질 원 중에 하나가 삶은 달걀입니다. 그러겠죠. 네. 예. 뭐 달걀을 쌓아놓고 먹나 상할까봐 상한이 어쩌네 그러게. 뭐 그때 뭐 식사로 나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먹을 수가 있겠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6% 정도나 나오는데 뭐 많이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와서 꼭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사위가 고깃집 예약해서 고기를 많이 사주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뭐 고기 그리고 이제 일단 고기 처먹는 사진 올려서도 욕하는 사람들은 했겠지 하기는. 하죠. 네. 에이씨, 뭐 돈 많네 막 그런 소리 했겠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저는 또 뭐 아주 또 억까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저는 이 조국 일가가 지금 쌓은 부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한 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사학재단 구리게 굴려가지고. 네네. 그것도 원래 이제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걸 인수한 거잖아요. 네. 예. 공동학원에서 횡령한 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옥살이 하면서 후원금 받은 게 얼마야. 영치금. 영치금으로 후원 받은 게 얼마야.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고기 먹는 거 올라서 저도 야, 씨발, 그 남의 돈 가지고 고기 처먹으니까 맛있네. 그래도 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럼 아예 사진을 올리지를 말든가. 조용히 먹든가. 그러니까. 네. 뭐 대단해. 굳이 된장찌개 사진을 왜 올리냐고. 된장죽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된장찌개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모로 보면 충분히 뭐 고기든 된장이든 뭐 비판받을 여지는 충분했다. 자,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국 당에서도 보면은 정리 뻣뻣하게 억울 끄는소리를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 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이 양반도 18일날 이제 그 CPBC는 무슨 방송이지? 아무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 공감 여기는 뉴스 공장이 아니고 뉴스 공감이네. 네네네. 공감에 출연해가지고 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가족 식사한다고 했지 된장찌개만 먹었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지 뭐 가족 식사 이렇게 네 글자였으니까 옹색하죠. 이거 가피님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법정에서 주로 그렇지, 뭐, 그렇죠. 네. 뭐 이거 가지고 유죄 받을 일은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이게. 법정에서 이제 말꼬리 잡고 싸울 때. 싸울 때. 네. 그럴 때는 하는 소리고 뭐 이럴 때면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명박 주어 없다 소리랑. 네, 나경원 그렇죠. 예전에 주어 없다 소리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유치하기도 하고. 네. 그냥 정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참.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모로 조국당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확 끌어대고 있어요. 네. 뭐 뉴스공장 나왔으니까 뉴스공장 인터뷰를 좀 더 이제 보자면은 이날 했던 얘기를 보자면은 그 뭐 광복절 특사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많은 걸로 이제 나온다 뭐 그러면서 뭐
이 대통령께서 정치공학적 계산을 해가지고 사면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저는 믿고 있다.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고 사면해 준 게 아닐 것이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안에서 반대하는 분들 있는 거 알고 있고 그 견해도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뭐 계산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고. 계산했어. 이재명이 무슨 계산을 했을까요? 그래 한번 좀 추측을 해봅시다. 이제 유력한 얘기가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지지율은 어떻게든 떨어진다. 네. 예. 그러니까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게 일단은 경기가 네. 사실 지금 뭐 주가나 이런 거는 반짝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다시 또 내려가고 있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네. 하반기 경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실 정권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네. 거의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라서 네네. 어차피 떨어지는데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켜야 될 게 이 범진보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진영을 어떻게든 다시 한번 강하게 결집을 시키는 게 좋다. 유리한데 그럼 어디까지냐? 네. 그러니까 51대 49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52를 콘크리트화 시키고 그럼 그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은 내년 지방선거는 낙승이다. 이제 이런 계산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면 이제 뭐 진영 결집 혹은 이제 뭐 다르게 추측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조국을 먹잇감으로 던져주려고. 앞에서 이제 어그로 끌면서 좀 이제 못방하라고 조국을 풀어놓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추측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 추측은 많이 빗나갔다라고 보는 게, 조국은 지금 굉장히 꽃놀이표를 쥐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그로는 조국이 끄는데 지지율은 민주당이랑 이재명이 떨어져.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조국당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거의 이해 못할 일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계속 지금 안 좋은 짓은 조국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재명이 이제 조국 당의 후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뭐 자기들이 정의당처럼은 가지는 않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을 보는 관점이 조국이랑 저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의당이 이중대짓 안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중대짓 안 하고 사사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사건 태클만 걸었다. 그래서 정작 좀 해야 될 그러니까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정의당이 태클 거는 바람에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국은 오히려 뭐 정의당이 이제 그냥 민주당 이중대처럼 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저는 반대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는 정의당은 그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재명은 우리도 지지한 우리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과거 정의당처럼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는 우리 여당 짓 할 거다. 이렇게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한 몸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 좀 웃긴 게 네. 사실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조국 윤미향 이렇게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 윤미향까지는 아니구나. 특히 조국 쪽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건 야당 인사 그렇죠. 사면하는 거다. 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당 인사는 몇 명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조국 나와가지고 우리는 사실상 여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나 여당입니다. 이런 얘기로.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긴 하다. 네. 네. 그러니까 웃기죠. 웃긴데 또 그런 얘기도 했죠. 그 뒤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8월 18일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하고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 얘기가 좀 제일 안 좋은 얘기였죠. 2030을 겨냥해서 사과 뭐 이런 생각 없냐? 그러니까 근데 내가 사과를 한다고 뭐 마음이 열겠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면 복권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인터뷰들을 보면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사과나 인정은 없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거 정말 뻔뻔한 겁니다. 너무 뻔뻔하죠. 네. 오히려 또 감옥 들어가기 전에는 뭐 그냥 틀에 박힌 그런 사과는 했었어요. 뭐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던가. 뭐 나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했던 게 좀 특권이었다. 네. 이런 뭐 되도 않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뭐 그거 이제 그마저도 그냥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냥 뭐 검찰 네. 검찰의 뭐 사법 살인을 한 뭐 상징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면된 뭐 하여튼 뭐 웃기는 말 했는데 상징적 장면이다 뭐 이랬는데 뭐 이제 뭐 윤석열 이야기도 아직도 하고 뭐 그러고 있죠. 네네. 그래서 뭐 나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내 할 일 할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랑 이재명 정권이랑 지금 민주당 지지율 하락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 조국 사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관측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조국이 한다는 소리가 뭐 자기 때문에 꼭 그렇겠냐. 그냥 n분의 1 정도다. 어떤 그 지지율 하락에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진짜 짜증날 거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이런 소리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네. 그 전부터도 좀 떨어지고 있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뭐 이제 정청래 탓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 네, 그렇죠. 정청래가 당대표 된 이후로 지금 민주당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다. 네네. 그리고 뭐 정청래 탓, 조국 탓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기사들도 있고 개딸들도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뭐 우리 잼칠라는 잘하는데 당이 개판이고 조국이 그놈의 잼칠라. 문재인이 풀어놓은 조국이 뭐 또 지지율 깎하고 그런 소리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그거고 사실 조국 스스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국민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되는 거고 부끄러운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한테도 좀 그런 마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괜히 내가 나오니까 지지율 떨어지네 그러면은 좀 도의적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없어요. 이게 이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정도에 조금은 수정을 하긴 했는데 네네. 어쨌든 굉장히 뻔뻔한 소리를 한 거죠. 네. 사면 받아서 나온 주제에.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야 될 사면을 받은 거야. 사실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께서 이제 나중에 네. 사면돼 가지고 나오실 때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뻔뻔하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은 더 이상 뭐 정치 생활을 더 할 생각도 없으셨고 사실상 은퇴나 마찬가지기도 했지만 네. 이렇게 뻔뻔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진중권이 2020년 그때 조국 수호 전국 예, 그 예. 당시 책을 냈었잖아요. 예. 조국 흑서를 냈었죠. 예.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이제 제가 SNS 적긴 했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잘 짚은 부분이 그때 짚은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흘러가는 게 그 얘기가 있거든. 원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조국에 투영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 조국을 노무현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노무현이 조국화 돼버렸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만 욕을 보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검찰의 정치 검찰의 희생양으로 이제 조국을 똑같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투영시켜가지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진영을 위해서 스스로를 버린 분이고 조국은 자기를 위해서 진영이고 마누라까지 갖다 바친 인간이에요. 이 새끼는 진짜 인간 쓰레기예요. 그렇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진중권이 굉장히 그때 이제 잘 짚었는데 보면 가족의 죄까지 스스로 짊어지고 가신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시죠. 예.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시면 안 됐다라고 보는 쪽이긴 합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면서 치욕을 받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계셨어야 했다. 왜냐면은 그때 돌아가신 게 결국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죽음을 이제 그렇게 또 탓할 것만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시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어쨌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셨고, 진영을 위해서도 나를 버려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를 던지신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조국은 정확하게 반대되는 행동만 보이고 있는 인간이라고요. 네네. 부인도 자기 방패막이로 써먹고, 진영 뒤에 숨고,
진영이 망가지든 말든 간에 자기 몸 그러니까 자기 보시라는 게 우선되는 그런 완전 나르시시스트 그 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맨날 자기 일가족이 도륙을 당했다고 하는데 네. 다 잘 살고 있잖아. 다 잘 살고 있지. 예. 그래 뭐 돈을 뜯겼니? 뭘 했니? 돈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생 노동해본 적 없는 인간들이 그 좋은 교수짓 했으니까 뭐 조국 정경심은 나름 노동했다 치자 그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영 전체를 완전히 자기 앞가림용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인간이 조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면 복권 이후에도 보이는 행보들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과는 없고, 네네. 자기 합리화만 있고, 네. 그러니까 진실되게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않는 거고 보면은 나는 치르지 말아야 될 억울을 치렀다, 억울하게 치렀다, 뭐 그 입장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인간 사면해달라고 얘기한 문재인 씨는 나 이제 문재인 씨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더 이상 어떻게 좀 예우해드릴 마음이 안 생겨. 그럼 그분은 대체 뭐냐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나도 참 판단이 안 서. 사실 거의 유일한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은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일단 최소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정말 하나도 안 남았어요.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노무현의 친구라고 그러니까 뭐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양반조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그 조국의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 혹은 개딸들도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무죄 받은 것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완전 개선 장군처럼 굴고 있다. 그렇죠. 그 와중에 지금 억울로 끌려가지고 민주당만 괜히 지지를 빠지고 있다.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뭐 일정 부분 맞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니들의 짐칠라가 결정한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뭐 조국 탓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조국 탓도 있지만은 그래도 결국 이재명이 못해서 이재명 지지율이 빠지는 거지. 그렇죠. 네. 네. 뭐 조국 왜 이렇게 급하게 했겠어? 그러니까.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을. 그거 어쨌든 이래저래 필요한 상황이니까 한 거야. 지선용으로 했다. 저도 그 추측은 꽤 뭐 충분히 이제 좀 타당하다, 뭐 일리 있다, 뭐 그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진 몰라도 네. 어쨌든 이 대통령은 이게 필요했다 하니까는 약간 무리수처럼 보이는데도 그냥 지른 거지. 이거는 뭐 사면 권한은 대통령만의 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뭐 거예요. 어떤 다른 사심으로 만약에 풀어준다고 그랬으면 차라리 이화영을 풀어주든지. 거긴 너무 또. 거기 그리고 재판 진행 중이구나. 예. 이화영 아직은 진행 중이고. 송영길도 그렇고. 네. 김용을 보석했더라고. 그건 이제 법원이 눈치 본 거지 뭐. 그러니까. 자, 이제 조국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 이 얘기를 다시 또 이거 많이 했던 얘기지만 반복하고 싶은데 조국의 강. 네네.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조국 욕을 이제 막 시원하게 하면서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스스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게 조국 욕하는 게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 조국수 전국 때 네.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내가 어떤 판단착오를 저질렀는가, 그걸 잊지 않는 게 조국의 강을 건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잊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조국의 강을 건너는 거지. 지금 와서 뭐 조국 나쁜 새끼다, 내가 그때 잘 몰랐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조국의 강을 건너는 건 아닐 것이다 하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직도 건너는 중일 수도 있어요. 평소에 못 건널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걸 계속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노란봉투법 이야기 잠깐 해봅시다. 네. 지금 이제 오늘 국회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하. 그리고 빠르면은 일요일 날 지금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아, 예. 엄청 서투르네요. 임시국회라도 소집을 할 모양인지.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8월 18일, 19일 이틀간 이제 이 경영자 측에서 이제 많은 좀 이벤트가 있었는데 8월 18일 날 한국 경영자 그러니까 경청이죠. 네. 그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요구사항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 네. 이거 지금 이제 하청들이 그 교섭권 갖는 거 그건 막아달라.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 그러니까 경영적 판단까지 지금 이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법이 지금 나온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 수정해달라. 그리고 법이 개정될 경우에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 유예 기간 좀 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가지고 헌법소원 제기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해볼만 하죠. 근데 헌재 믿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8월 19일 날 이제 지금 대통령 방미 순방 예정이었잖아요, 이때는. 네네. 근데 또 기업인들도 같이 이제 뭐 데리고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동행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8월 19일 날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죠. 네. 과연 그럼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떻길래 계속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야기를 하는가? 요 관련해 가지고 22일 날 중앙일보가 잘 짚었어요. 원래 저도 이거 좀 찾아보려고 AI를 좀 돌려봤어요. 챗 GPT를. 이렇게 한다. 너무 쓰레기 같은 소리만 해대가지고 안만 봐도 이건 아닌데 그래서 태클 거는 질문을 하면 또 딴소리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믿음이 안 가가지고 그러던 차에 중앙일보에서 마침 정리하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인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8월 22일자 중앙일보 기사 노란봉투법 미일도 한다. 법으로 처벌하는 규정 없다라는 이제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랑 노동계가 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주요 근거가 그 국제노동기구 ILO가 이제 2006년부터 그 결사의 2006년부터 원청 등 실질적 사용자가 단체 교섭에 참여하도록 한국 정부에 공고해 왔다. 네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지고 지금 노란봉투법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23년 11월 달에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낸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설명 자료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단체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ILO 입장이라거나 유럽 주요국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제 그 하청이 원청의 직접적인 교섭권 갖는 거에 관해서 이제 이거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 고용노동부는 아니다. 좀 확대 해석한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인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좀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긴 한데, 뭐 ILO 공고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 교섭 의무를 반드시 져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청이 자발적으로 교섭에 나서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 필요하면 하청이 원청에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하청 노조가.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원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가 그래서 그 요구를 수용을 하거나 나서가지고 어떻게 교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법으로 이제 법으로 규정 지을 것까지는 아니다. ILO도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권고는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청의 실태 같은 걸 원청이 파악하고 뭐 아니면 하청의 요구 같은 걸 원청이 경청하고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공고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법으로 명시하다가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다는 거야.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는 없어요. 이런 사례가 없고. 네. 파견이랑 이제 도급이랑 그러니까 하도급이랑 파견이랑. 그러니까 도급 같은 경우에는 원청에서 실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원청 회사가 얘기를 하는 대상은 이제 그 도급 사용자. 그러니까 도급 회사에다가 하청 기업의 사용자인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도급 받은
이제 네. 거기서 이제 노동자를 제공을 하잖아요. 네네. 그 용역을 제공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파견인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르다고 합니다. 파견인 경우에는 이 원청에서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어떤 명령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교섭할 여지가 생기는데 네. 도급 같은 경우는 안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기사에서 이제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법 전문가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파견 근로자 보호법이 없어 가지고 이제 공동 사용자 개념을 통해서 파견 근로자를 보호를 한다.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파견법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파견이 아닌 도급 관계까지 사용자 책임을 확장하라는 거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 이제 하도급이랑 파견을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은 말하자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가 가지는 어떤 의무 같은 거를 하도급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파견법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지 네.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거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노란봉투법으로 의무를 지우니까 그러니까 교섭 의무를 지어버리니까 네.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는 원청이 그냥 공동 사용자라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명령도 내릴 수 있고 그래서 네. 이렇게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교섭을 해야 될 의무가 이제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이 파견법이 있으니까 네. 파견법이 있으니까는 도급관계 사용자 책임이 원래 없는데 네.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하면은 이게 해야 된다처럼 되니까 이게 혼란이 법이 서로 사실상 충돌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파견은 하도급의 어떤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렇죠. 그런 이상한 짓거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파견법부터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 노동법 전문가 분의 설명에 의하면은 사실 파견법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 이게 우선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쟁점 이게 이제 그 경영상의 판단.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 대상으로 이제 확대한 거. 네.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이춘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산 라인 외주화를 교섭 대상으로 본 판례가 있긴 하지만은 이는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으로 제도하는 거는 다르다.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괄적으로 법으로 딱 못 박아버린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법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경영 결정 자체가 교섭이나 쟁의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뭐 정리해고의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일부 사안은 교섭이 가능하지만 정리해고나 폐업 결정 자체가 교섭 대상이 되는 사례는 드물다. 유럽에서 드물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네. 예. 그러니까 이건 많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많이 그렇다. 거의 뭐 좀 회사 하지 말라는 소리나 전 또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네. 안 그래도 이제 현대자동차 측에서 미국 공장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한국 그 현대자동차 노조 측에서는 네. 우리가 이제 돈 벌어야 할 물량을 미국에 빼앗기니까 야, 그 미국에서 하는 것까지도 성과금 우리 쳐줘. 그러니까 미친 새끼들이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들어주고 교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그냥 한국 법인 철수해버리지. 그러니까 그것도 경영상의 판단인데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이거 가지고 파업할 수 있게 이것도 교섭 대상이. 그래서 이제 경영계는 이제 이 그 사용자 방어권 같은 보안 장치를 좀 다 만들어 달라. 네.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거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들어줘. 이 와중에 이제 정부 여당의 인식 수준이 굉장히 좀 미친 새끼들 아니냐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 시행해보고 문제되면 고치면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일국의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한 말이죠. 20일날 이제 김용범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뭐 재계의 우려는 과장됐고 뭐 진짜 기업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라면 걱정이지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뭐 법을 보면 정례거나 아주 큰 인사병 정도만 할 수 있지 마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시행해보고 좀 뭐 오래되는 부분이 발생하면은 그때 법을 고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회사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뭐 국내 기업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국내에 들어가 있는 해외 자본도 있고 해외 뭐 글로벌 기업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거 통과되면 다 다 철수한다. 그렇게 지금 경고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미국이랑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였나? 그 미국이랑 네. EU 상공회의소 측에서 네네. 이런 상황이면 투자를 더 확대하기가 어렵다. 네. 그렇게 얘기를 경고한 상태인데 지금 뭐 그거 다 빠져나와서 복 고치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내 기업들 다 죽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해외 투자들 다 쫓아내고 나서 법을 다시 고치면 그때는 중국 기업들 오는 거냐고. 차이나머니? 네. 그럴 수도 있지. 없지는 않죠. 네. 차이나머니는 지금 드릉드릉 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뭘 살까 지금 막 돈 뭐 들고 지금 환장했다고. 최근에 정부에서 그 뭐 수도권 부동산 투자, 해외 투자, 외국인 투자 드디어 규제를 했거든요. 아, 예. 규제법 통과됐는데 이것도 사실 실거주 요건 네. 강화한다 그랬던가? 그렇죠. 실거주 아니면은 뭐 투자 못 한다. 그러니까 또 투자가 아니지. 그냥 못 산다. 못 산다. 그렇게 이제 법으로 이제 뭐 규제하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요거 사실은 오세훈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틀 전인가 그 얘기를 했거든. 네. 그러고 났더니 잽싸게 받아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네. 요즘에서는 드물지만은 좀 칭찬할 일 잘 없긴 한데 오세훈 칭찬합니다. 저는 앞서서 얘기를 했다. 맞는 말을 했다. 네네. 그렇게 보는 쪽인데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워낙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수도권은 뭐 살 만큼 샀기 때문에 그럼 지방으로 가라는 거냐. 중국인들 뭐 지방 부동산 장악하라는 거냐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도 돈 되는 거 살고 싶지 않을까? 걔네들도. 뭐 모르지 뭐. 아니면은 이제 지방에 차이나타운 하나 거하게 만들고 싶어서 뭐 살 수는 있지. 뭐 여러모로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놈의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저는 지금 제일 걱정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미국이랑 관세 협상보다도 저는 이게 더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오늘 지금 내일 중으로 국회 표결된다고 빠르면 내일이라고 하는데 많이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번 주에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 기사가 좀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네네네 좀 짚어볼까 합니다. 네 이게 최근에 포럼이 하나 있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내용이 나왔나 보더라고. 이 8월 20일에 네. 세계 경제학자 대회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예전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네네. 샘 올트먼의 그 기본소득 실험 네. 거기 결과에 대한 보고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그 오세훈이 네. 이름을 바꿨더라고. 원래 안심소득이라는 걸로 네네.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름을 디딤돌 소득으로 바꿨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가 지금 2년차, 3년차 정도 됐는데 네. 이제 내년 4년차까지 하고서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제 현재 3년차까지의 이제 상황, 중간 결과 보고가 이렇게 연달아서 같은 세션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NBER이라고 해가지고 민간 연구 단체가 있어요. 네네. 꽤 뭐 위상이 좀 있는 네. 하버드 경제 쪽이 좀 주축이 되는 뭐 그런 기관인 것 같은데 네. 거기서도 이제 이 샘 올트먼의 그 기본소득 실험을 좀 노동 관점에서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나 이런 환경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네. 또 보고서를 이제 최근에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예전에 소개해드릴 때는 이제 뭐 별로 변화가 없더라. 뭐 이 정도였거든. 별로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이다. 그러니까는 막 기본소득 좀 받는다고 막 다 일 때려치고 막 안 놀더라. 뭐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면 일단은 그 샘 올트먼 거부터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텍사스랑 일리노이 이 두 군데에서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네. 총
3,000명이던가? 그래서 1,000명한테 그 매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1,000였던가? $1,000지. 네, $1,000였어. 1,000명한테 이제 $1,000를 주고 나머지 2,000명은 이 설문에 응해야 되니까 네. 최소한의 보상으로 이제 매월 $50. 네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을 만들어가지고 총 3년, 36개월 진행을 했어요. 대신에 이제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고 약간의 이제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그게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미국 그 연방 빈곤선. 네네. 빈곤선이 있는데 그 빈곤선의 300% 소득 이하인 가구만 선택을 해가지고 매월 $1,000씩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험 결과가 생각보다 안 좋게 보면 정말 많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은 개인과 가구 소득이 개인이던 가구건 이 $1,000 받는 거 빼고 기존에 벌던 소득이 모두 감소했다. 네. 네, 마이너스 5%에서 약 7% 정도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시간도 한 4에서 5%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또 충격적이에요. 개인 부채 좀 늘어났다. 오히려. 네네네. 그러니까 부채를 이제 갚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1,000씩 받은 것들은 충실하게 다 소비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결과 보고서에서 보면은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득이 왜 줄어들었냐? $1,000 받는 거 말고. 왜냐면 $1,000 받으니까 그만큼 좀 덜 일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뭐 잔업도 좀 더 하고. 그러니까 직장에 더 오래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야. $1,000가 보조가 되니까. 애매하죠, 좀. 예.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남들처럼 퇴근해서, 그러니까 일찍 퇴근하는 것도 아니지. 남들처럼 그렇죠. 퇴근해서 조금 더 쉬고, 네. 그런 생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돈은 이제 뭐 아무래도 식비라던가 이런 쪽 아니면 의료비라던가 이런 쪽에 좀 더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한국 경제는 굉장히 좀 처참한 결과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예 기사 제목으로. 네. 예, 돈 줬더니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네.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거의 변화 없는 거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5%에서 7% 이게 이제 대조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아니다. 유의미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소득이 있으니까 그만큼 내가 그럼 내 여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예. 그런 거죠. 근데 대신에 생활이 뭐 확 바뀌지는 않는 거지. 사실 뭐 $1,000가 또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니니까요. 그치. 네. 씀씀이에 따라서는. 네, 씀씀이에 따라서는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잖아요. 애매하죠. 좀 애매하죠. 예. 이거는 참 진짜 애매하다고밖에 말을 할 수 없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들 중에서 각 뭐 잡을 바꾸는 일도 이제 있는데 네. 그 사이에 그러면 이제 구직자 기간이 생기잖아요. 네네. 구직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실험군이 조금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떠밀리듯이 그냥 이거 일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이거라도 해야겠다고 잽싸게 다시 그냥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네, 그런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노동 참여 시간이 조금 떨어졌다. 네. 이런 비슷한 일이 디딤돌 소득에서도 일어났나 보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그 전에 디딤돌 소득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기사가 올해 한 3월에 나왔습니다. 네. 네.
디딤돌 소득은 이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그러니까는 최하 계층이랑 이제 차상위 계층, 네네. 이런 대상으로 이제 한 건데, 네. 자산도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여야 하고요. 네네. 기준 소득보다 이제 가계 소득이 모자라면은 그 모자란 것의 절반을 채워주는 그런 제도가 이게 전형적인 그 옛날 통화주의자들 네. 그때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해가지고 부의 소득세라고 하거든요. 네. 부의 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이 넘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낼 만큼 소득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모자란 만큼 채워주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세훈이 적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소득이 31.1%가 소득이 늘어났다. 2023년 그러니까 1년 차까지 하고 나서 이제 나온 데이터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그 기준 중위소득 85%가 이제 이거를 지원을 받는데 소득이 그거를 아예 넘어가 가지고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게 된 네네. 사람들도 8.6%가 있었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자체 분석하기로는 우리나라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네. 보장 탈피율 네. 이 한 0.22% 정도 되는데 네. 거기보다는 훨씬 좋은 수치다. 0.22%와 8.6%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크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제도가 괜찮다. 우리 제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저런 이제 복지 제도와 잘 데이터를 통합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도 했었는데, 네. 이 세션, 세계 경제학자 대회. 네. 여기에서는 근데 또, 총소득은 증가를 했지만 노동소득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받는 거 빼고. 노동소득이 25% 감소했다고 하고. 네. 고용률은 12%포인트 내려갔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경우가 같은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그러니까 뭐 조금 내가 덜 일해도 되고. 그렇다고 이제 뭐 갑자기 내가 생활이 확 바뀌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조금 줄여서 일하고 이제 그냥 고만고만하게 네. 현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소득이 보조를 받는 만큼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남는 시간이 보통 어떻게 되느냐? 뭐 여가 시간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고 여가 네. 시간이 제일 많이 늘어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출퇴근 시간 하는 말고 그냥 이동하는 시간 그런 시간도 좀 늘어났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기타 활동 시간 네. 이런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 보니까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소득이나 디딤돌 소득으로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줬을 때 사람들이 네. 자신이 어떤 그 수입을 늘려가지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워라밸을 맞춰가지고 거기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그런 좀 그런 의지가 좀 더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소확행 같은 게 소확행 같은 게 되는 거죠. 된 거죠. 네. 저는 이제 이제 이 실험 말고도 최근에 이제 그 SNS에 저도 많이 봤는데 그 기초수급자 한 청년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한 거. 그래서 이제 뭐 일을 하면은 수급을 못 받으니까 일을 못 한다. 일을 안 한다. 이제 그런 인터뷰 내용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인용을 하시고 공유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본소득을 비판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을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이랑 기초수급은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기본소득은 그냥 요건 없이 그냥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주는 거란 말이죠. 예, 다 주는 거지. 그런데 이재용도 받고. 기초수급은 조건이 있단 말이죠.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지급하는 게 기초수급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조건 중에는 노동력 상실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없을 때 네네. 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게 기초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 기본소득 받으면서 자기가 일해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기초수급은 그게 안 된다고.
네네. 그래서 그 청년이 TV에 나와서 얘기한 것도 나 기초수급하고 기본소득 받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초수급자의 그 케이스를 가지고 이러니까 기본소득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되치기를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기본소득론자들은 봐라. 기초수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거다. 기초수급 받고는. 이 기초수급을 기본소득으로 돌려버리면 저 청년도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이랑 다르게. 네네. 그럼 오히려 기본소득이 노동을 더 권장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초수급자 청년 케이스를 가지고 이재명 정책을 비판한다거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거는 되치기 당할 우려가 있다. 그거는 예 맞습니다. 영역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 그걸 가지고 기본소득을 비판하는데 사용해 버리면은 네. 기존의 복지 체계까지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좀 이제 그건 좀 생각을 해보고 엄밀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딤돌 소득이라는 것도 기본소득이랑은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요 포럼에서 같이 다룬 게 좀 사실은 이 디딤돌 소득이랑 기본소득의 차이점 같은 걸 가지고 먼저 정의를 내리고 좀 토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 결과만 놓고 비교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괜히 기본소득적으로 또 어떻게 좀 기본소득 긍정론 쪽으로 좀 포럼의 색깔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 거 아니냐 저는 근데 그런 오히려 내 봤습니다. 디딤돌 소득이 좀 더 뭐 나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긴 했어요. 네. 많긴 했는데 그래도 어떤 정책상의 약점은 또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는 70년대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했었대요. 네네. 디딤돌 소득 같은 거를 네. 같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을 할수록 보조금이 줄어들잖아. 왜냐면은 그 기준선과의 소득 차이 격차가 네. 줄어드니까 네. 내가 일을 더 하면은 네. 보조금이 줄어들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그 당시 미국 사람들 거기 맞추려고 하는 거죠. 1970년대 네. 야, 내가 일을 안 할수록 보조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일을 정말 많이 안 했다는 거야. 네. 한 15%인가 네. 실업군과 대조군 차이가 소득 차이가 15% 20%까지 차이가 났었대요. 저는 이제 이런 그 기본소득도 그렇고 디딤돌 소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런 그 복지랑 노동을 연계시켜 가지고 노동성 네. 향상을 위한 이런 실험들은 저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이게 장기 실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본소득도 뭐 1년, 2년, 혹은 3년, 4년까지 준다고 해도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돈이랑 평생을 두고 받는 돈은 사람들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 설계할 수 있는 스케일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평생 동안 얼마간의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보장되는 삶이 보장됐을 때 사람들이 판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택지랑 단기간에 어떤 받는 돈으로는 미래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선택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실험을 굳이 더 한다고 하면은 돈이 많아가지고 네. 진짜 한 10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3년, 미국 같은 경우는 3년 한 거잖아요. 36개월을 네. 한 건데 네. 이제 여기도 그게 끝날 때쯤에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 구직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야. 이제 이 돈이 곧 끝나니까 네. 이제 좀 더 빨리 이제 취업 시장으로 또 가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기본소득 특히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뭐 기본소득의 효과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단기 실험에서는 단기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그러니까 진짜 평생 동안 기본소득을 받게 됐을 때 똑같이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기본소득 비판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뭐 기본소득 받으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구든 돈 받으면 기분 좋다고. 기분 좋아서 일정 부분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맞아요. 논하는 것, 그러니까 지적해야 될 부분은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맞습니다. 없다고 지금까지 봐서는 아무리 계산기 뚫어봐도 답이 안 나와요. 네.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걸로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공통적이야.
이 앞에 핀란드 실험도 있잖아요. 네네. 핀란드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네. 크게 들어갈 돈은 많은데 네.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뭐 사람들이 갑자기 막 노동 생산성이 막 늘어난다거나 뭐 아니면은 구직 대기 기간이 짧아져 가지고 더 빨리 다시 그 취업 현장에 복귀한다던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없으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근데 빨리 복귀를 안 하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곳은 또 비슷한 데로 가거든. 그렇죠. 레벨을 받는 돈도 레벨을 파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죠. 소득도 비슷하고 일하는 것도 비슷하고 이런 데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떻게 돈을 채워줄 것인가라는 논의는 좀 그만하고 노동 소득을 어떻게 하면 더 늘려줄 수 있을까? 사실 노동 소득은 왜 늘어나겠어요? 생산성이 높으면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만들던가 네. 아니면 더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드는데 내가 참여하던가 네네.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든 개선을 하는데 좀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생태계 변화를 고려하는 게 더 네. 나은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K-팝에 돈 많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 차라리 기본소득 가지고 기본소득 하는 것보다는 K-팝에 돈 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걸 막 확장해. 막 K-팝 노동 관련 산업 노동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야. 뭐 돈만 계속 꾸준히 들어오면 나쁘진 않지. 그렇죠. 근데 뭐 그것도 꿈 같은 소리고 사실. 예, 갑자기 유행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한철 그렇죠. 장사죠. 그러니까. 네. 그 한철 장사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서 분위기를 이어나가려면 그것도 이제 참 어려운 일이 아니죠. 미국도 디즈니 그 난리 나는 거 봐. 그러니까.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